목동 10단지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밀착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재건축 준비위원회 조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한 33도까지 간다고 오늘 기상청 예보가 있었는데요. 오시는 길 많이 더우셨죠? 네, 주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목동 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밀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목동 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제4회 밀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밀착 설명회의 첫 번째 순서인 추진 경과에 대해 재건축 준비위원회의 윤병걸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목동 10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윤병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조금 오늘 주말이고 날이 덥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다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재준이가 이제 뭐 사업성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리고 뭐 효율적인 소통을 해서 소유주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수 있지만 결국 저희 사업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리 잘 만들어와도 협조가 안 되면 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저희 이런 설명회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8월 달부터는 이제 동의서 진구 작업을 해요. 제가 8월 달에 이제 저희 경비구역 지정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 동의서 거둘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저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저 모르신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뭐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윤병걸입니다. 제가 19년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 핸드폰 번호를 다 노출을 했어요. 지금 단지에 가시면 현수막에 제 번호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루에도 10통화 정도씩은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뭐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가정이 있고 또 일도 있다 보니까 전화 많이 오면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통화하고 하는 게 저희 10단지 재건축을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젊어 보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거의 50이 됐습니다. 동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서 직접 만나 뵈면 좋은데 저희가 총 2222분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근데 저희 오신 분들은 230석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다 오셔도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 단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 자료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저희 단톡방 카페에 안 계신 분 계시면 나가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꼭 가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젠다를 상당히 많이 짜놨어요. 7가지 준비했고요. 뭐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뭐 끝도 없이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재건축을 시작한 거는 19년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집집마다 방문 드리면서 50만 원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내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100만 원 냈습니다. 많이 내신 분들은 200만 원까지 내고 해서 저희가 3억을 모았어요. 그때 저희가 문전박대도 많이 당하고 저한테 뭐 사기꾼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요. 저 17동 사는 주민인데 무슨 의도로 네가 돈을 모으냐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3억을 모아서 양천구청에 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백이라는 회사랑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그래도 점수를 되게 낮게 받았어요. 50.04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슈가 하나 생겼죠. 혹시 어떤 이슈였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9단지 11단지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긴 하시지만 9단지 11단지가 빨리 가다가 안전진단에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냈던 돈이 다 없어지고 다시 돈을 모금을 해야 돼요. 그때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가야 될지 아니면 좀 멈춰야 할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업도 하고 또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뭐 그냥 가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제 뭐 저희 건축과 계신 교수님이랑 뭐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보자. 근데 저희가 투표 끝에 결국 기다리는 걸로 돼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기다림의 시간도 좀 가졌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23년도에 저희가 1월 9일 날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자마자 오늘 이 다음 세션 발표를 해주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KTS라는 회사의 그 설계사인데 그 회사랑 이제 또 이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소유자분들 대상으로 동의서 거뒀어요. 그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꽤 많이 거뒀습니다. 78% 거뒀거든요. 목동에서 이 정도까지 거둔 데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만큼 저희 10단지가 지금은 조금 시끄럽지만 그 당시에는 단합이 잘 됐던 단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70%만 받으면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정비구직청 받고서 시행자 지정 동의서는 70%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서 받을 때 꼭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지금 신탁 방식이잖아요. 네, 좀 이따 뭐 신탁에 대한 소개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신탁 방식을 결정한 거는 뭐 법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법적으로 무슨 근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신탁 방식을 결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정비 계획안을 세울 때 그때 할 게 없잖아요. 소유주분들께서 하실 게 없어요. 저희는 일을 계속하지만 할 게 없으니까 그때 미리 준비를 해놓자라고 해서 다음 단계를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 단계는 시행자 지정입니다. 우리나라 시행자는 총 3가지예요. 조합 방식, 네, 원래 조합 방식이 제일 많았죠. 그 다음 신탁 방식, 공공. 근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은 원하지 않잖아요. 공공 같은 경우는 저희 목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제하고 신탁 방식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당시 조사할 때 신탁이 생긴 지 한 7년 됐거든요. 신탁 방식이 여기 정비사업이 들어온 지가. 신탁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장단점을 좀 알아봤고요. 또 저희 재준이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조합을 좋아하는 사람, 신탁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재준이는 중립을 지키자. 저희는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2달 동안 공부하시고 이제 알아서 인터넷 찾아보시고 책 보시고 투표를 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달 정도에 이제 투표를 했죠. 그때가 3번째 투표인데 한 1200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좀 놀라웠죠. 결과가 저는 한 반반 나올 줄 알았는데 조합 방식을 그때 선택했던 분들이 9.9%였어요. 신탁 방식 70몇 프로고 대세에 따르겠다가 나머지였고요. 결국적으로는 9대1로 해서 저희는 신탁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Q&A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23년 6월 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처음 접수하고 약 2년 정도 흘렀는데요. 이제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현재 재공람 중이고 이 재공람이 끝나면 이제 구역 지정 고시만 하면 되는데요. 고시까지 이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6개월마다 이제 밀착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 달에 밀착 설명회 이후에 진행 사항인 신속통합계획 자문 2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하고 조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통합계획 2차 자문에 대한 의견 및 조치 계획입니다. 총 7가지의 의견이 나왔었고요. 이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원 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 위치는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기성 시가지와 이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북동측에 이제 공원이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차 자문 때도 이 공원에 대해서 이 남측으로 해서 양천구의 요청이 있어서 남측으로 해서 자문을 받았었는데 이 자문위원들은 그래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이 기성 시가지 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북동측에 위치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2차 자문 때도 조치를 해서 북동측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네 이 북동측에 위치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공람까지 진행을 했는데 공람 의견도 일부 나온 게 있었고 양천구에서 요청이 있어서 대안으로 한번 더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2차 자문에서도 동일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차 자문안을 유지한 상태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제 건축물의 이제 높이, 층수에 대한 의견인데요. 저희 단지 내 이제 가운데 도로인 목동 동로 1길 주변으로 해서 높일 수 있는 층수는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층수는 낮춰서 좀 더 이제 개방감을 확보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낮추고 일부는 높이고 해서 이제 좀 더 이 부분이 개방감이 더 열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진출입 불허 구간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제 목동 서로 그리고 목동 동로 1길에 대해서 일부 그 차량 불허 구간, 진출입 불허 구간이 잡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계획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최소화하는 걸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이거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광역적 교통 개선에 대한 계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단지뿐만 아니라 이제 목동지구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상위 계획으로 있고 20년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할 때 각 단지별 세대수를 예측을 해서 그에 따른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목동지구에 대한 교통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 각 단지별로 반영을 해서 도로를 확폭하고 그런 사항들이 각 단지별로 정비계획 사항에서도 반영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지구단위 계획 당시 이제 예측한 세대수가 지금 현재 정비계획 각 단지별 정비계획으로 들어간 세대수보다 현재 정비계획 단계에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량은 더 이제 줄어든 상황이 돼서 현재로서 뭐 교통개선, 광역교통개선 계획의 필요성은 좀 검토에 대한 필요성은 좀 적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중앙로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앙로변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차 자문 때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해서 3.9m로 계획한 사항인데 이 주변과의 연계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했을 때 이 자전거와 보도와 분리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m 정도 확보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목동 서로변의 이제 도로 폭언 조정 및 안전지대 차로 전환 등으로 6차선 운영 계획을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제 목동 서로 같은 경우는 이제 9단지와 10단지 연계된 부분인데 4차선에서 5차선으로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으로 해서 진출입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차선이 늘어나서 5차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세대수도 늘어나고 교통량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3m 확보를 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각 단지별로 좀 반영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황보다 이제 한 차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5차선에서 6차선이 되고 이 진출입 부분에 있는 부분만 6차선을 하게 되면 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수를 고려하여 획지 2에 대한 주차 출입구 추가 확보 필요 여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 목동 동로 1길을 중심으로 획지 1과 획지 2로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획지 2, 큰 획지에 대해서 주차 출입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하라는 사항인데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4개소로 이제 주차 출입구를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1개소 더 추가를 해서 5개소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 주차 출입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향후에 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 심의나 교통 영향 평가 같은 이제 통합 심의를 할 예정인데, 통합 심의 때 교통 영향 평가 당시 교통 영향 평가를 하게 되면 출입구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문에 대한 의견 조치를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을 했는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및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총 7가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 획지 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 계획, 순부단 면적 등 구청장 수절 가격 요청안을 반영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첫 번째 의견은 구청장 수정 가격 요청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양천구에서 이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모두 진행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릴 때 이렇게 결정을 해주세요 하고 올린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의 상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조치를 했을 때 다른 구역 획지 면적, 용적률 이런 부분은 이제 상정안에 맞춰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의견으로 설명드릴 건데, 임대주택에 대한 평형을 일부 조정을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공공기여 면적이라든지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세대수는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가이드라인을 정비계획에 명시하라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으로 접수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거쳤는데, 그 두 차례에 걸칠 때 1차 때, 2차 때 그 의견이 자문 의견으로 나온 거를 저희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명시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 2차 자문 의견을 종합해서 정비계획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이제 정비계획 지침으로 이 의견을 내용을 검토해서 명시를 하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 의견을 보시면 저희가 획지 1 부분에 이제 하수도가 현재 지하에 하수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 상부는 보행 녹지 가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계획에 명시하라는 의견입니다. 예, 하수도는 지금 현재 국토부 소유의 토지로서 상부를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보행 녹지 가로로 조성을 하라는 이유는 향후에 이제 하수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언제라도 필요에 의해서는 관리 차원에서 이제 보도로 보행 녹지 가로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로 사용은 할 수 있게끔 상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하부는 하수도가 묻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는 건축 한계선 및 건축 지정선은 지구단위 지침을 준수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도로변으로 해서 이제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 중앙로 32길변으로 이제 건축 지정선이 4m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에서 4m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부대복리설 건축 한계선으로 좀 변경한 사항이 있었는데,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의 좀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 지정선은 그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라는 의견이고, 건축 한계선은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건축 지정선은 그 선을 맞춰서 건물이 설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인데, 그거를 일부 조정했던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좀 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해서
건축 지정선과 건축 한계선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의견으로는 공공보행 통로는 이제 지역권 설정 등 담보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뭐 저희 단지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 모든 공공보행 통로가 들어간 단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남북측으로 25m의 공공보행 통로와 동서방향에 15m의 공공보행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역권 설정을 하게끔 지침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위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 유치원은 현재 저희가 현황상에서는 목동 동로 1길변에 현재 위치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건축할 때는 좀 더 이제 건물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목동서로 12길 쪽으로 좀 배치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 위로 이제 저희가 차량 출입구를 좀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원 주변으로 도시계획 위원 심의 때는 공원 주변으로 위치가 되는 게 적정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차량 출입구가 있다 보니까 차량 출입구보다는 공원 쪽으로 위로 올리는 게 향후에는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해서 정비구역 지정은 하고 향후에 이제 통합심의 때는 공원 주변으로 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평형에 대해서 좀 평형 비율을 좀 조정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체 세대수를 보면 525세대로 이제 상정이 됐고 60제곱미터 이하와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이 비율이 9대1로 좀 심의 상정하는 9대1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소형 평형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평형을 조정하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을 8대2 비율로 조정을 해서 소형 평형을 좀 더 중형 평형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비 계획이 용적률은 법적 상한 용적률 300%, 높이 40층 이하로 해서 이제 저희가 북서측에 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이 위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이제 구역 지정이 재공람 이후에 구역 지정 고시가 날 예정이고 최종 건축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최고 층수 40층으로 해서 두 동이 이제 40층으로 계획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이제 도로변으로 해서 중저층 배치 구간으로 15층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층으로 계획을 하고 중심부에 좀 더 높은 건물들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세대 수는 총 4,050세대, 일반 분양 세대 수는 3,541세대, 임대주택은 509세대로 현재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현재 계획된 사항이고 향후에는 뭐 통합심의 때나 이럴 때는 다 이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희 KTS 조성만 이사님께서 저희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까지 많이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용적률을 다 찾고 4,050세대로 해서 기존보다 대폭 세대수가 늘어나는 걸로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이 거의 완료가 됐고 이제 저희가 지금 공람공고 재공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재공람을 완료하면은 저희가 구청과 또 시와 협의해서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8월 초, 그다음에 좀 지연되면은 8월 중순까지면은 아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가 된다는 의미는 서울시에서 목동 10단지의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부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바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비 계획이 끝난 다음에는 시행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조합 방식으로 할지를 정비구역 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제가 그 2년 전에 2023년에 이제 MOU 체결하고 대규모 설명회 때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MOU 체결한 다음에 열심히 재준이를 도와서 정비 계획을 열심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공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수박스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원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만히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정비구역 시정 고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단지 내에서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많이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2023년 6월달에 통합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일 먼저 난관이 부딪혔던 게 이제 하수박스 문제였었어요. 하수박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하수박스가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난관이 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최초의 지구 단위 때 공원 위치가 있었고 유관부서 협의할 때 위치가 있었고 또 구청장님이 바라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들이 서로 의견이 틀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지구 단위에 있는 그 위치가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이 구역 북쪽에 있는 그 저층 주거지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게 공공적인 목적에서 가장 최적화된 위치라고 해서 이미 그 자문회의 때 저희가 그 전에도 뭐 확인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자문회의 때 좀 위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2차 자문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 위치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 구역 지정 심의가 완료가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위치 때문에 사실은 이제 2024년 초에 다른 지역들 뭐 1차 자문, 2차 자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 공원 위치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제 구청하고의 어떤 알력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시간도 좀 지연됐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이 4개 공원을 모아서 큰 공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공공적인 면 때문에 이렇게 좀 계획이 됐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 이것도 뭐 다들 얘기를 한 번씩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여기 1획지족에 보시면 이제 지금 재건축 전에는 여기 그냥 아파트가 서 있기 때문에 그 단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여기가 동 사이로 해가지고 하수박스가 지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 하수박스 부지는 아파트 땅이 아니라 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단지 안에 나라 땅이 관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저희는 당연히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하수박스는 외부로 이렇게 이설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수박스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설할 수가 없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하천, 그러니까 복개천이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하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이 관로를 이동한다는 거는 뭐 침수 시뮬레이션 등등 해가지고 서울시 심의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 하수박스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설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이설을 하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폭적으로 이설하는 거는 서울시 심의까지 하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근데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서울시 심의를 받으려면은 시간이 뭐 한 1년도 더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정비 계획을 진행하지 않고 이 하수박스만 처리하기도 어렵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구청 세습과하고 상의해서 이 하수관로 선형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바꿨어요. 선형을 이렇게 오면은 이 하수박스가 지나가는 자리는 지하 주차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아래쪽 땅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박스 선형을 좀 풀어가지고 여기 도로에서 이 지하로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저희가 풀면서 설계나 도시계획은 가능한 걸로 해서 구청
취수과랑 협의했고 다행히 협의가 잘 진행이 돼서 저희가 정비구역 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선형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구청이랑 얘기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해 보려고 또 시의원님도 도와주셔가지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하수박스를 전면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형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수박스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겼던 것이 2차 자문하고 나서 또 생긴 일이었는데 이 하수박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박스가 이제 국공유지라고 말씀드렸었죠. 국공유지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 국공유지 하수박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땅 아래 땅 획지가 2개로 봐야 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획지를 이 2개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아래 땅에서도 이 하수관로 있는 부지를 인접대지라든지 일조권 이런 것들을 건축법적인 제한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대 수가 약 300개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저희는 하수박스가 지나가지만은 요 1획지 전체를 같은 땅 하나의 획지로 보고 설계를 그린 건데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이 이거를 2개로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저희 협력업체에서 국토부 질의를 받고 저희 회사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명확하게 건축법이나 주택법상으로 2개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서 서울시에서 이 관련된 의견을 삭제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심의 자문 의견에서 빼서 그냥 저희가 하나로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치원인데 아시겠지만은 이제 유치원이 기존의 위치가 유치원이 여기에 이제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유치원 위치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면은 뭐 여러 가지 단지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서로 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이제 새신교회 소유였는데 새신교회와 협의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갑자기 저희 작년에 이제 공람하기 전에 유치원 위치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갑자기 의견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또 이거를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으면은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공람 이후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협력업체들과 잘 협의하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다른 사업장 하면서 좀 능력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업체를 몇 군데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좀 저렴하면서도 빨리 교육 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한 2달 만에 거의 2개월 만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마쳐가지고 2024년 12월 달에 저희가 위치 이동한 것까지 다 마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그 목동 14개 중에서 6단지는 원래 이제 안전진단이 먼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보다 거의 한 2년 정도 빨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 14가 저희보다 한 5개월 정도 빨랐었는데 그럼 저희하고 13, 14 차이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하수관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수로 인해서 저희가 시간이 좀 딜레이 됐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파트하고 상가 다 진행을 했는데 아파트는 응답률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도 1134세가 응답을 해서 과반수 이상 응답을 했었고 상가는 좀 저조했어요. 31% 정도 밖에 이제 응답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뭐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통합심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통합심의라고 하는 거는 옛날로 말하면 이제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통합심의인데 통합심의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저희 건축계획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심의 할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조합원의 평형 배정이라든지 조합원 평형을 배정하고 나서 나머지는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저희가 사업성을 좋게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일반 분양 가격이 59타입 25평, 84타입 33평 이 두 가지가 가장 평당가가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그 내부적으로 수주심의 저희 사업심의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서베이를 해봤었는데 저희가 5구 타입은 거의 분양가를
한 6,500 이상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84타입은 6,300. 해서 둘이 59하고 84는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로 이제 40평, 50평 이렇게 넘어갈수록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잘 만들고 사업성을 높이려면은 조합원 분한테 충분히 대형 평형을 배정한 다음에 일반 분양할 것들은 59하고 84 위주로 편성을 해야지만 나중에 일반 분양 같은 면적을 분양했을 때 가장 분양 수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33평까지 소유자분들은 대부분 33평대를 선호를 하셨다. 그래서 20평대 분들도 30평대를 선호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 20평대를 선호하신 분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33평을 선호하셨고, 그 다음에 대형으로 가시면 38평은 본인하고 비슷한 40평형을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45평, 55평은 1+1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59타입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반영해서 59타입 개수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때 있던 설계도 충분히 대형 평수나 1+1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설계는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을 때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조합원님들이 충분히 원하신 평형에 배정되고 남는 것들은 좀 분양성이 좋은 평형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 작성하고 통합심의를 준비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요즘에 또 톡방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설명회 때 저희가 신탁 방식 설명회를 작년에 2년 전이죠. 2023년에 하고 신탁 방식에 대한 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 자리에서 저희가 그럼 신탁 방식 설명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또 이제 수익이랑 또 서로 싸우는 모양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조합하고 신탁 방식에 대한 비교는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는 그냥 간단히 전 조합장 한땡땡 전 조합장님이 설명회 하신 내용 중에서 팩트가 아닌 내용만 좀 발췌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신탁 방식은 지금까지 입주한 사업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신탁사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2016년부터 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9년 정도 정비 사업을 했고 저희가 지금 33개 사업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준공 인가 난 게 4개가 있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3개 사업장이 있고 지금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장들도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개 넘는 사업장들이 착공 분양 단계까지 가 있어서 10년 동안 저희가 인허가하고 착공계까지 내고 있는데 정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저희를 좀 호도하고 비난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신탁 방식이 전체적으로 34건 정도의 준공 실적이 있어서 신탁사가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좀 맞지 않는 얘기다. 두 번째 얘기는 신탁 수수료가 1에서 4%인데 뭐 2천억에 3천억까지 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신탁 수수료를 뭐 1에서 4%까지 받은 건 맞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목동이라든지 분당 이렇게 좀 수도권의 우량 사업지, 대형 사업지들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신탁 보수를 받는 부분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투입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따른 어떤 비용이 있겠죠. 두 번째는 저희가 자금을 투자해서 정비 사업에 대여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여금을 빌려드리고 회수해야 되는 리스크 저희가 이제 그런 돈을 빌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반적인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뭐 일반 분양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이 중단된다든가 공사비가 막 취소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고스란히 또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신탁 보수가 책정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책정이 되는 건데 목동이나 분당같이 대량 우량 사업지들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리스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사들도 이렇게 대량 우량 사업지들은 신탁 보수를 좀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MOU 체결할 때 신탁 보수를 0.8% 제시를 했었고
지금 또 위원장님께서 또 보수를 낮추라고 또 계속 간곡히 얘기하시고 계셔서 아직 내부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오늘 확정적으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긴 쉽진 않지만 하여튼 기존의 이제 0.8%보다는 더 저렴한 저희 보수율로 저희가 이제 8월 달부터는 신탁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할 예정인데 그때는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걸로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추정분담금 심의 때 나온 자료를 했을 때 매출이 6조 6천억이고 거기에 0.8% 했을 때가 저희 보수가 530억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도 나중에 뭐 분양가 올라갈 때 따라서 올라가는 조건이 아닌 확정 보수로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뭐 보수가 1,000억이 된다, 2,000억이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에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수를 책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 사업 시행자 지정이 뭐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은 법규상으로 똑같아요. 법규상으로는 사업 시행자 지정의 동의율은 조합 설립 동의에 준하는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로 떨어졌죠. 그래서 신탁 방식도 똑같이 70%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이라고 조합 방식은 70%, 신탁 방식은 75%가 아니라 똑같이 70% 동의를 받으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뭐 동의서를 빨리 받냐 늦게 받느냐는 주민들이 얼마나 단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신탁 방식이냐 조합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더욱이 또 신탁 방식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조합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공공지원으로 해서 추진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은 조합 직접 설립제로 해가지고 뭐 그 준비 단계를 또 거쳐가지고 창립 총회하고 또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6단지의 경우에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런 준비 단계 없이 바로 구역 지정만 나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앞단의 절차는 좀 더 간소화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단결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동의서를 제출하시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저희가 했던 남성 역세권 사업이 이게 올해 1월 달에 사업 시행자 지정 받았는데 요거 2달 만에 받았고요. 저희 팀에서 재작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2달 만에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상도 15구역이라고 대신 내서 한 건데 요것도 조합원이 2,000명 정도 됐었는데 요것도 2달 만에 다 사업 시행자 지정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단지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13단지도 열심히 잘 했는데 이 상가에서 좀 뭐 개포동에서 이제 상가들이 이제 종전가를 좀 많이 올려달라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또 13단지 상가에서 또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또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 13단지의 경우에는 상가 동의율 때문에 지금 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가도 그렇고 아파트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잘 협조하고 동의서를 잘 단결해서 내시면은 얼마든지 시간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사는 설계 변경이나 특화를 통한 고급화에 관심이 없다. 빨리 사업을 완료하고 신탁 보수만 빨리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뭐 저희 단지는 저희가 이제 확정 보수로 할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조합 매출이 늘어나고 조합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서 조합의 매출이 올라가고 조합 사업성이 좋아져야지 저희도 보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매출 곱하기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특화를 해서 일반 분양가를 올려가지고 매출이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신길 10 같은 경우도 시행자 방식인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3베이로 있던 사업 3베이로 있던 거를 저희가 4베이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평면을 좋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인근에 있는 그냥 조합 방식 아파트는 이렇게 그냥 3베이로 돼 있다고 하면은 신길 10구역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되고 설계사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4베이로 특화를 해서 했던 사례도 있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많이 아시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재건축 이것도 DH에서 특화해가지고 여의도 퍼스트라고 해서 DH 브랜드가 들어와서 뭐 저희 많이 이제 신탁 방식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신탁으로 하면은 뭐 아파트 공사비가 떨어져서 저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 11구역도 제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서밋 더이라고 해서 들어왔고 북가자 6구역도 아크로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특화해서 그 프리미엄 브랜드가 다 들어온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라고 해서 뭐 특화 안 하고 고급 브랜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동네 각 그 위치별로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사업성,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특화하는 사업성, 특화하는 그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공사가 제안을 하고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의 매출이 늘어나고 조합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를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 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자문사업단 다 진행을 완료했고 자문계획 통보해가지고 주민 제한까지 다 정비계획 주민 제한까지 다 완료했고 주민 제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람했죠. 공람했고 공람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자문회의 2차 했습니다. 자문회의를 2차 해가지고 자문회의 2차 끝나고 또 자문회의 3차 하자는 거를 또 서울시 찾아가서 또 위원장님도 전화하고 막 해서 2차로 저희는 자문회의를 2번에 끝내고 바로 도시계획 심의 상정해가지고 도시계획 심의가 저희가 5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대선 있었고 이래가지고 조금 밀린 개함이 있었는데 하여튼 5월 달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 통과하고 지금 다시 이제 주민 재공람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빠르면 8월 초 늦으면 8월 중순에는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돼서 목동 14개 단지 중에서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속도로는 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사업 시행자 지정을 빨리 받게 되면은 아마 더 우리보다 앞섰던 13, 14단지도 좀 저희가 좀 추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공람 하고 있고요. 8월 달에 고시 나면 저희가 바로 내부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빠르면은 동의서가 잘 주시면은 10월 달이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 2월 달 정도에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합니다. 전체 회의가 이 사업 시행자 방식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비사업비의 사용이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 뭐 관리처분 계획 이런 것들은 전체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한 2월 달에 하면서 그때 정비업체하고 설계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계업체, 정비업체들이 바로 통합심비를 준비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통합심의를 완료할 예정인데 이제 조합 방식하고는 좀 틀리죠. 조합 방식은 이제 조합 설립하면은 보통은 이제 시공사를 먼저 뽑아요. 시공사를 먼저 뽑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를 먼저 뽑지 않고 인허가를 먼저 진행을 하고 통합심의 완료하는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질조사도 하고 측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 견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바라는 거는 공사비 견적이 충실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공사에서도 진짜 예측 가능하게 견적을 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제반 자료 없이 입찰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공사비가 상승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항상 통합심의, 건축심의는 완료하고 어느 정도 설계 도면이 픽스됐을 때 시공사 선정을 진행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해서 통합심의하고 2027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단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단계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분담금 심의를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동 10단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담당한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영준 평가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1감정평가법인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1호로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건설부라고 했죠. 그 건설부에 제1호로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1호로 등록된 1973년 5월 1일 날 이제 저희들이 설립이 됐고요. 저희는 거기서 한 26년간 재건축 감정평가만 전문으로 감정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제1감정평가법인의 박용균 평가사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러분들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가는데 내 분담금이 얼마가 될 건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갖다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돌아가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꼭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제 23년 노하우를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무엇이든지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현물 출자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에 동의서를 내고 그래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요 신축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조합원 분양가와 그 조합원님의 조합원 무상 권리가액 그 차이를 갖다가 분담금으로 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그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의서를 받을 때 반드시 이 공식에 의해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 분담금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조합원 분양가는 건 뭐냐? 요 조합원 분양가는 여기 보시는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분양가는 현재까지는 우리 양천구 목동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분양가를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님들이 가져가는 분양가예요. 그죠? 그 분양가는 감정평가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는 차이가 많이 날 때도 있고 작게 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20년도에 요즘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딘가요? 반포의 원베일리. 그죠? 거기는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았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렇게 분양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 6일부터 여의도와 목동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 분양가보다 훨씬 높게 여러분들이 분양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 분담금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성이 좋다. 이 단지는 사업성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의 기준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30평에서 30평을 가는데 분담금을 많이 내면 사업성이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담금을 작게 내면 그게 이제 사업성이에요. 거기다가 작게 내는 게 아니라 환급을 받으면 그러니까 돈까지 돌려받으면 그거는 사업성이 훨씬 더 좋은 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은 계속 변동될 거예요. 그죠? 이 변동되는 게 이 메커니즘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변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셔요.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게 되면 야 저거 뭐 사업 시행자가 거짓말했다 속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좀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종무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조합원의 분양가를 말하는 것이고, 종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저희들이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전자산과 종무자산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종무자산의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의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뭐 기타 뭐 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사업비를 갖다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 이익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업 이익을 알게 되면 요거 알게 되면은 비례율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례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례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재산을 여러분 스스로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면, 이해를 잘 못하시면 막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조합과 부딪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례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무자산의 총액, 이건 쉽게 말해서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어요? 일반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에게 가는 조합원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상가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매각 수익, 이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이익을 갖다가 여기 종무자산 총액 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총수입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제세공과 기타 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 그러면 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개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사업의 재건축 개발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개발이익을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한 총액으로 나누어주면 그걸 비례율이라고 한다. 즉 목동 10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총 수익률을 갖다가 우리가 비례율이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종전자산 총액,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요게 분모가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 우변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요걸 요쪽으로 이동시키면 요거는 나누기니까 반대편으로 가면 곱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은 비례율 곱하기 종전자산 총액과 항상 같다. 항상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달라지면 공식이 안 맞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담금 산정에 따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커니즘이라는 용어가 자동 조절 기구다. 이렇게 써요. 이건 자동으로 조절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메커니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총수입에서 총비용 뺀 개발이익의 총액과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이걸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나? 여러분들 권리가액, 무상권리가액. 무상권리가액의 총합은 항상 같다. 그러면 뭐가 독립변수겠습니까? 뭐가 움직여야 뭐가 움직일까요? 종전자산이 올라가면 개발이익이 커지나요? 아니죠. 항상 여기 있는 좌변이 독립변수다. 이 좌변에 의해서 우변은 결정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개발 이익이 커지면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이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무상 권리 가액이 커지면 개발 이익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 수학 공식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이거는 여기 수학에서는 이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전 가격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하면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건축 안 하고 지금 팔고 나가서 다른 집 사면 여유 있는 돈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재건축 사업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분 좋은 건 있어요. 그 종전 가격이 높아지면 거기에 공사비가 들어와서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가치는 더 높아진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한 2년 전만 해도 원베일리가 저렇게 입주하기 전만 해도 저기 1억 5천 될 거야 이러면 다 웃었어. 그런데 지금 2억을 넘어서 3억을 향해 가고 있어요. 평당.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 단지들은 지금 기본이 3억이에요. 개념. 그러면 우리는 목동은 최소한 1억은 다 넘지 않을까? 라고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는 분담금의 종전자산의 크기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 수학 공식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이 사업에 출발을 했으면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10분 동안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절대 종전자산 곱하기 비례율. 이게 뭐라고? 나의 무상권리가액. 이 무상권리가액이 커진다고 개발이익이 커지는 게 아니다. 개발이익이 커져야지 나의 무상권리가액이 커진다. 그 공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총수익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총수익이 증가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바로 일반 분양 수익입니다. 일반 분양 수익만이 여러분의 분담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에요. 외부에 파는 아파트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최대한 높게 팔면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디다 쓰나요? 공사비에 충당하는 거죠. 공사비에 충당해야지 여러분들 분담금을 작게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건 일반 분양 수입을 어떻게 늘릴 거냐. 그럼 일반 분양 수입을 늘리려면 일반 분양 면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 거냐. 거기에 일반 분양 단가를 최고로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으셔야지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본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비례율 공식까지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 단지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아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갖다가 산정을 했지 여러분들 감정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법에 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 인가가 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가장 기초 토지 이용 계획 좀 수립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심의가 통과됐다고 해서 뭐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걸 하고 나면 또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또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를 받고 나면 통합 심의를 통한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돼요. 왜냐? 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토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는 어떻게 설치하고 공원은 어디다 배치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해서 몇 층으로 짓는다.
이 기본적인 토지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이제 겨우 이제 수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멋지게 우리가 몇 층짜리 아파트를 몇 개 동으로 몇 세대를 몇 평형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그걸 다시 서울시에 가서 또 여러분들은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 심의를 받고 나면 양천구청에 가서 비로소 이제는 재건축을 해도 좋다라고 재건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를 우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나야지 여러분들에 대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추정분담금들은 계략적으로 계속 변동될 것이다. 그러다가 확정되는 것은 법률행위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나야지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결정되게 된다. 라는 걸 갖다가 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등 소유자, 우리 조합원님들의 추정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거, 요걸 뭐라고 한다? 권리가액이라고 한다. 예. 아,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집에 갖고 와서 공부하십시오.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열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다 다음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추정해 놓은 총 수입은 6조 6,954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2조 8,349억이라고 하면 요 차액을 갖다가 종전자산 추정액 3조 7,775억으로 나누게 되면 102.2%라는 비례율이 나오게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건 막연하죠. 막연한데 자, 한번 보시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종전자산은 제 평가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해도 평가할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열어보시면 거기 74조 1항 5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어야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뭘 기준으로 했냐 그러면 전체 2160세대에 대해서 2024년 12월 현재의 KB 부동산 시세,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평균 시세, 요 두 개 중에서 저희들은 한국부동산원이 우리 감독기관이니까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시세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우리가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냐 하면 그때 아마 2개 단지인가 3개 단지인가 해서 여기 아마 거기 서울시에서 심의 종결할 때 요 자료를 갖다가 양천구청 통해서 좀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 이게 막 단지들마다 막 같이 막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동일하게 통일을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설명회 한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시세를 다시 열어봤거든요. 엄청 올랐대요. 한 6개월 사이에. 한 20%?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 이 사업이 참 대동단계라서 이거 빨리 진행해야지 이거 지지부진해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목동을 다시 분양가 상한제로 묶지 않을까. 그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게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양천구청에서 분양가를 정해버려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에 산정한 그 금액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역시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가와 아파트에 따른 요 시세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추정을 한 거지
제가 이거 평가한 거 아닙니다. 이거 평가한 거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비례율에 따른 이제 분담금을 계산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추산액이 3조 7,700 뭐 이래 나왔죠. 3조 8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이 자본의 크기가 3조 8천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목동 10단지가 작은 단지가 아니에요. 그죠? 진짜 큰 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조 8천억. 지금은 아마 한 4조 8천억? 이 정도 될 거예요. 추정하면. 그 정도로 이제 큰 자본을 이 사업에 투입을 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이제 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만 해놨는데, 요렇게 해서 신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 6조 5,800원. 거기다 상가까지 더하면은 6조 6,954억이 되더라. 6.7조 원. 그죠? 6조 7천억 정도가 총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 6조 7천억이 수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2조 8천억 정도가 추산이 된다. 그죠? 이렇게 한번 추산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 단계에 되면 이걸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이렇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전 자산에 대한 금액이 3조 8천억. 그 다음에 종후 자산에 대한 게 6조 7천억. 여기에 총 사업비가 2조 8천억. 이렇게 해서 비례율이 102.2%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어떻게 되냐? 그걸 일단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우리 통상 뭐 22평 얘기한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분담금 계산하는 공식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요 22평 갖고 계신 분이 53제곱미터네, 전용 면적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억 4,500으로 종전 추정을 했으면 여기에 비례율 102%로 곱하게 되면은 12억 7천만 원 무상 권리가액. 그런데 나는 25평형 아파트, 그러니까 뭐 5구형을 갈래 라고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 5구형의 추정 분양가가 24억 5천이니까 요 차액인 2,7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네. 그죠? 그러면 여기 61형이 5구형으로 가면 여기 61형이 5구형보다 작아요. 작습니다. 아파트가. 더 큰 거 같죠? 작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가 지어질 때의 건축법과 현재 건축법은 확연히 달라. 그 면적 기준이 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는 지금 30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평수 자체를 하면 외벽 중심선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면적보다 더 안쪽에 전용 면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건축법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는 안목치수라고 해서 바닥 면적이 딱 내려오면 우리가 여기까지 딱 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면적이에요. 여기.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 안쪽까지 이걸 전용 면적이라고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건축법상 면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1형이라고 하지만 5구형은 화장실 3개, 화장실 2개, 방 3개. 그죠? 화장실 2개, 방 3개의 3베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1형이 5구형을 받았다. 그러면 환급금이 2억 1,600. 나는 74형 31평으로 갈래. 그러면 4,900만 원을 추가로 내면 내가 34평으로 한다. 그 다음에 70.2형이 74형으로 가는데 6,300만 원을 환급받는다. 85형이 84형으로 간다. 그런데 1억 2,300을 환급받는다. 야, 이건 뭐 진짜인가? 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니까 그 시세가 거의 같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요 평형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6형, 115형이 105형이 내가 뭐 99형으로 가겠다. 99형이 이게 40평 돼요. 40평 아파트야. 그러면 99형으로 가는데 9천만 원을 환급받는다. 그 다음에 124형, 127형이 여기 45평으로 간다. 그때 1억 4,900을 환급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156형이 나는 50평대로 갈래. 그러면 2억 6천 환급. 하지만 내가 65평으로 갈래. 이러면 2억 2천을 내야 된다. 이거 제가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제가요, 23년 동안 한 100개가 넘는 조합을 했거든요. 일을. 23년 동안. 우리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재건축 일만 했는데 100개가 넘는 사업장의 조합장님의 제일 간절한 로망. 우리는 수평 이동할 수 없을까요? 그게 뭐냐? 30평이 30평 갈 때, 40평이 40평 갈 때, 20평이 20평 갈 때 분담금 안 내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좀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그게 제일 큰 경영 목표였고 그게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숫자만 계산했어요. 그죠? 그 숫자의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빠지는 사례도 저 많이 봤습니다. 더 좋아지는 사례도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2,150명은 어떻게 보면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좋은 아파트에 이런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는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반포에도 많이 하고요, 압구정동도 많이 합니다. 압구정동 얼마 전에 제가 설명회를 했는데요, 비례율이 한 64% 정도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분담금이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수평 이동하는데 그 정도로 나와요. 물론 그분들 눈도 깜짝 안 해. 재건축 해야지. 왜? 우리 집은 입주하고 나면 평당 4억이 될 거야. 나 34평이 120억대. 그런데 뭐 10억? 내가 낼게. 뭐 그런 마인드죠. 그런데 목동에 계신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목동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는 공짜로 가, 공짜로. 뭐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정하에. 직접 공사비가 800만 원, 일반 분양가가 5,500, 조합원 분양가는 5,500에 10% 마이너스. 왜? 여러분은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팔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부자 되는 방법 한 가지 딱 있어요. 그냥 계속 살고 계세요. 집 팔지 마시고 입주할 때까지 팔고 말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 멋진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 평당 1억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 팔지 마시라. 집 파시고 후회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일반 분양 각 단계마다 다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 이상의 동의, 70% 이상의 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늦어지면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간 비용은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비용은 바로 여러분들 분담금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재건축 사업을 할 때마다 잘 못하는 영어지만 멋진 영어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Time is money. 야, 시간이 돈이다. 이게 재건축 사업만큼 절실하게 필요한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업에
열정을 갖다가 같이 동참할 때, 그래서 동의서 내라하면 빨리빨리 내고, 그러면 또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그러다 보면 준공하고 입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업 기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바로 여러분들 분담금을 가장 줄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명확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 여러분들 지키시면 다들 부자 되실 겁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 신탁 및 조합 방식의 비교에 대한 발표입니다. 저희가 이 교수님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최근 저희 수익성 강화위원회라는 단체가 처음에 나왔었고 이름이 변경이 됐었잖아요. 그분들께서 다수의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신탁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비방하고 조합 방식만이 답인 듯한 일방적인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죠. 그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좀 일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이야기를 주민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신탁 및 조합 방식 비교를 위해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어렵게 모신 이규훈 교수님에 대해 잠시 안내해드리면 동서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겸임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과거 한국부동산원에서 도시정비 업무 및 국토교통부 정책지원, 우왕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광명시 경관심의위원, 성남시 기술위원회 위원 등 정책 및 자문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요. 현재 경기도 공사비 분쟁조정 전문가, 동작구청 재건축 전문위원, 강남구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강사 등 풍부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및 조합 방식 비교에 대해 발표해 주실 이규훈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규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도시계획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동서울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전직은 이제 한국감정원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무를 국토부 정책지원 업무를 23년간 하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은퇴를 하고요. 지금 이제 민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의위원 활동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말부터는 이제 이런 신탁하고 조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의 요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프로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하신 분들은 이제 이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목동 10단지에 이제 관련된 업체에서 오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목동 10단지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올바르게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판단하시도록 비교적 공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가능하면 공정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방식,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2003년 7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의 방식이 조합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신탁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정비사업의 기초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보시면 조합 방식은 조합장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업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동의를 받고 또 조합원 여러분들의 총회 결의를 받고 그리고 인허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거를 전부 대부분 조합장의 능력의 좌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조합장에서 시작해서 조합장으로 끝납니다. 조합장이 물론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를 거쳐서 합니다만 대부분이 조합장이 기획을 하고요.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조합장입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은 조합장의 역할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조합장 권한과 역할을 보면 대의적으로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리적으로 업무 집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 소집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장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합 정관을 준수해야 되고요. 조합원 전체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의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 본인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장과 조합의 이해가 충돌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해야 되고 투명하게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합원 간에 불신이 있고 의혹이 있고 또 조합장을 해임한다고 총회를 열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조합에서 방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조합장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조합 방식은. 물론 성실히 노력하시는 조합장님도 많고 합니다만 우리가 일간신문이나 TV에서 부정 비리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조합장의 기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장 개인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 방식은 조합장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고 능력이 중요한데 너무 한 사람한테 모든 거를 의존하는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합은 자체 감시 감독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보통 조합에는 3명 이하의 감사를 두게 돼 있는데 통상 2명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은 업무 감사고 한 명은 회계 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님들이 이 전문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고요. 그냥 조합장하고 같이 친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요. 조합 자체의 감사 기능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도시정비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조합 방식만 있다가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 배경은 전문적이고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신탁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이니까 한 9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5년 6월 기준으로 신탁 방식 준공이 된 게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재건축이 한 10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면 2016년에서 9년 정도 돼서 30개 정도가 됐으면 나름대로 지금 신탁 방식이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분담금 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감정평가사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단순화해서 조합원 분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을 빼면 분담금이 됩니다. 이런 구조인데 사업비의 70%가 공사비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업성 검토를 한 거 보니까 목동 10단지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까 유심히 본 게 85형이 84를 가는데 1억 9,400인가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못 봤는데 동일 평형으로 가는데 환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성을 유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결정은 조합과 시공사의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시공사는 갑인가요? 을인가요? 을이죠? 갑이에요? 여러분들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맞아요. 시공사 선정 전에는 ABC 시공사들이 조합에 와서 간 쓸게 다 빼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뭐고, 우리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홍보를 하고 마치 금방 저 아파트가 다 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시공사가 선정을 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시공사 어깨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기부스가. 그래서 이제 다 잡은 고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치가 바뀝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공사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원래 을이죠. 조합이 갑이고 조합 방식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재건축 재개발은 시공사가 돈을 대줍니다. 사업비를 초기에. 보통 시공사를 뽑을 때 입찰 보증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입찰을 보증하는 금액이고 입찰이 끝나면 돌려주는데요. 그 돈을 사업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공사는 단순 시공자가 아니고요. 공사도 해주는 시공자면서 우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대주는 시행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올릴 때 조합장님이 그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시공사가 준 그 돈에서 사업비 또 설계비도 나가고 무슨 여러 가지 협력업체 비용도 나가고 조합 운영비도 나가고 조합장님하고 조합 임원의 월급도 나갑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나중에 올릴 때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론 전문성 문제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분담금이 증가하는 건 다 아시죠? 제가 아까 전체 사업비의 70%는 공사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30%가 있는데 그 30% 중에 또 과반 정도가 금융비입니다. 그런데 잘 나가면 되는데 잘 나가는 조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현수막도 있는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뭐 임시총회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해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이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조합원님들이 한 2,200명 정도 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220명이 우리 조합장을 해임하겠다고 발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그래서 너무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해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해임할 짓을 안 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 또는 뭐 무능, 뭐 정보 공개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이 증가되고 분담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8호형이 8사로 갈 때 1억 9,300을 돌려받았던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금융비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여기 21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 22년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제가 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나쁘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넘다 보니까 전 조합장 출신, 전 임원 출신, 그죠? 그래서 강남에서 1% 지분을 가지고 조합장을 수행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강남에 이제 웬만한 아파트가 한 30억 되는데 그 지분을 3천만 원 주고 취득을 해서 대표 조합원이 돼서 조합장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재작년 법이 바뀌었죠. 조합 임원은 공유지분인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집을 사갖고 와서 소유자가 돼서 조합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를 사갖고 옵니다. 3천만 원에 와서 조합장을 하는 겁니다. 약간 이제 현행법에 맹점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진출을 막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게 지금 지난 시점에 조합장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기업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본 조합장 출신들이 이 조합을 잘하는 조합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걸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잘하는 조합도 어설플 수는 있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그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조합을 무능한 사람 만들고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내서 잘하는 조합도 쓰러뜨립니다. 저는 실제 그걸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해도 조합이 분쟁 소송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설치고 다니는구나. 제가 이제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탁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200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늘어난 거죠. 그거는 첫째 신탁 방식이 이런 공사비를 좀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사업비를 대주는 시스템에서 신탁 방식으로 가면 신탁에서 자금을 대주기 때문에 시공사는 단순 시공사로 전락을 합니다. 지위가. 그러면 진짜 시공사는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이 이해관계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조합에 싸움이 나는 거는 뭐 조합장파, 비대위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탁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조합원님들 전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탁 방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비사업의 기초 원리와 신탁 방식이 이렇게 최근에 도입이 되고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직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의사결정 측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조합 방식은 조합장이 계획을 해서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거칩니다. 사업이 끝나면 대의원회를 몇 번 할까요? 네? 한 100번 합니다. 100번. 제가 어느 조합에 제가 이제 서울시 코디네이터라 이제 뭐 분쟁 조정 이런 것도 가기 때문에 가면 이제 회의록 같은 걸 보거든요. 그럼 뭐 102차 대의원회 이렇게 합니다. 102번에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거죠. 네. 물론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만 이사회 대의원에서 이제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신탁 방식은 조금 틀립니다. 조합을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가 있고요. 정비사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주민들 대표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신탁사가 협의를 합니다. 여기는 별이고요. 여기는 협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냐? 그건 아닙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총회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요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없기 때문에 요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 이사회 100번, 대의원회 100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봤을 때 10년이라고 가정할 때 2년 정도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할 때. 근데 제가 여기 10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이제 서울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이제 워크숍이 있었어요. 코디네이터 워크숍이 있어 갔다 왔는데, 비공개 자료가 있었는데요. 재건축이 최근에 평균을 내니까 13.7년이랍니다. 이게 2018년에 발표할 때 10년 8개월이 했어요. 그래서 대충 10년이라고 했는데 비공식 자료에 보니까 13년 7년으로 늘었어요. 이걸 지금 서울시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계속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왜 사업이 늘지?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분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분쟁이. 시공사,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으로 한 2, 3년 동안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와중에 또 조합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 3, 4년은 사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10년 하던 게 13.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재건축은 13.7년, 재개발은 13.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 통계입니다. 아주 비공개 통계인데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같이 그 이사회 대의원회가 없으니까 신탁사업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신탁사에 전달을 하고 해서 조율을 하고요. 최종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니까 사실은 최종 결정은 총회와 비슷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공사비 절감 측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 방식은 시공사가 조합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조합장 월급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불이라고 해서 실제 공사를 한 공사 진척률과 관계없이 조합에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가져갑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돈 꽂은 것도 있고, 그죠? 조합에 놔두면 사고 난다 그래서 시공사가 다 가져갑니다. 공정률과 관계없이 그걸 분양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시행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협상을 할 때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공사비 협상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신탁사가 자금을 대여를 해주니까 시공사는 단순 시공자 역할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공사비 협상 때 소유자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 방식으로 갈 때는 조합과 시공사가 1대1로 협상을 하는 구조고요. 신탁 방식으로 갈 때는 신탁사와 시공사가 협상을 하는데 신탁 방식 뒤에는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탁 방식이 공사비 협상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5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여기 연면적을 못 봤는데 한 25만 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연면적이. 그러면 50만 원이면 1250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이브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한국 토지 신탁의 절감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맞죠? 이거? 예. 이거는 이제 제가 한국 토지 신탁 그 자료를 인용을 한 건데 뭐 굉장히 세이브가 됐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평당 50만 원 정도 조합 방식과 비교해서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탁 방식은 아파트 품질이 떨어진다. 공사비가 싸니까 품질이 나쁜 거 아니냐?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신탁 방식으로 하든 조합 방식으로 하든 여기 지금 4,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뭐 현대, 삼성, 대우, 포스코, GS 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시공사가 다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 시공사가 선정이 될 건데 그 시공사가 품질이 엉망인 그런 걸로 시공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에 관한 설계와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탁 방식, 조합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내려가는 거는 신탁 방식의 다른 장점 때문에 내려가는 거지 품질이 낮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좀 말씀드린 게 조합 방식은 분쟁, 내분, 소송.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합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쫓아다녀요.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3주 내내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서 강의하면 와서 인사하고 뭐 물어보고 또 제가 딴 데 강의를 하면 또 거기도 쫓아오시고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뭐 몇 달 후에 보니까 해임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해임됐냐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역량이 딸려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리를 저질러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분들의 어떤 바람잡이에 의해서 억울하게 해임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대위가 조합을 장악을 하면 이제 비대위가 조합이 되죠? 그럼 조합은요? 비대위죠. 조합에서 잘린 사람들이 또 비대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합니다. 제가 강남의 모 현장에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조합장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조합장님이 하다가 이제 조금 무능하다 그래서 비대위가 이제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이 물러나셨고, 근데 또 비대위 특성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조합을 장악하면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조합장을 또 자르고 또 다른 비대위가 또 조합을 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초대 조합장님이 10년 후에 다시 입성을 합니다. 다시 조합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 자식들, 내가 다시 돌아왔어. 이랬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분이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새로 돌아와서 조합장을 이제 새로 하시다가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상근이사, 충무이사님이 이제 조합장을 새로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 방식은 이런 내분이 너무 많아요. 내분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관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조합의 내부 일이잖아요. 그죠? 조합장 개인 역량이 너무 의존하고 또 조합장한테 너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공사적 협상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비대위가 출연해서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면 3, 4년 까먹는 거는 뭐 금방입니다. 반면에 신탁사는 전문성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또 이 회사 내부에 준법감시 제도가 있어서 부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로 인한 분쟁이 좀 줄어들 거고요. 조합원 간의 문제가 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구조에 있어서는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탁 방식이 조금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감사, 감시, 감독 기능이 조합 방식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탁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고요. 또 그
은행이잖아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제도 받고 또 다른 신탁사와의 경쟁 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가 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럼 신탁사 직원이 부정금 개입을 전혀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적다고는 볼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명은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겠죠, 개인. 어차피 어느 조직이나 개인적인 일탈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감시를 거꾸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 정비사업 신탁 방식 도입해서 9년이 됐는데 어떤 신탁사가 뭐 시공사를 결탁을 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서 크게 기사가 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제 수수료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합 방식은 수수료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전지전능한 조합장님, 투명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조합장님이 나타나시면 몇백억 신탁 수수료가 세이브 되겠죠. 근데 그거 참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사비 인상이 되거나 금융비가 발생하면 뭐 여러분들 분담금 몇 천만 원 오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오히려 신탁 이게 수수료가 뭐 1, 2%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대규모 사업장은 뭐 0.5에서 0.9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아까 신탁사에서 설명을 좀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탁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 수수료를 주는데 공사비를 절감해주고 금융비를 등 사업비를 절감하니까 더 이익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신탁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탁 수수료 주는 것보다도 공사비나 금융비, 기타 여러 가지가 절감이 되면 되는 거죠. 같거나 적으면, 그죠? 신탁 수수료와 절감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최소한 같으면 채택해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M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시공사 공사비와 관련해서 신탁 방식 도입하는 것보다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데 CM을 도입하면 해결된다. 적은 비용으로. 근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CM을 선택한다고 해서 조합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CM이라는 게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뽑고 그 관리하고 공사비 증액할 때 좀 도움을 주는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주고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조합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또 이 CM 업체도 단순한 협력업체일 뿐이에요. 조합이 잘 부려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데 CM 그 고도의 전문가들을 부릴 수 있습니까?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CM이라는 것은 이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합 방식에도 할 수 있고요. 신탁 방식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탁사가 기술팀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신탁을 뽑아가지고 더 이걸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CM이 이걸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사업 방식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 조합이 전문성이 없으면 오히려 비용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CM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내야죠. 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문성이 있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합장이 있고 조합원 간의 분쟁, 소송, 내분이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조합장이 나오신다면 조합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조합장이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고 지켜야 할 의무 준수 안 하고
이런 거 분쟁 소송 내분이 매일 있다면 조합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 사업 관리, 초기 사업 자금 대여, 공사비 등 사업비 절감 효과가 크다면 그다음에 여러 단지간 이해 충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형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또 평형 간 갈등, 또 아파트와 상가와의 갈등, 여러 가지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데 이거를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탁 방식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탁 수수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결국 분담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비로 수백억이 됩니다. 수백억.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신탁 수수료를 주고라도 공사비가 절감된다면, 그죠? 근데 만약에 공사비 절감 안 되면 신탁 수수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탁 방식을 굳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사들이 어떤 부정을 저지른다. 우리를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데 대리인들이 자기 일속만 챙긴다. 이런 경우는 또 신탁 방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다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탁 방식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점은 더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